이제 수능이 한 2개월 남았죠. 여러분들 문학에서 약점 부분 꼭 보완하셔야 됩니다. 틀린 문제 왜 틀렸는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학 중에서도 오류 문제가 두 문제 있고요. 약간 어색하고 오바된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21번, 23번, 32번 이 세 개 문제를 중심으로 왜 틀렸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이번 문제에서 제가 해설한 거 지금 해설 나가는 거 꼭 잘 들으시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공교육 정상화 킬러 문항 배제라는 명분으로 지금 수능 체제를 뒤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응시자가 한 2만 명 더 늘어버렸고 예상치 않은 파행적인 교육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여기 희생타가 되면 안 됩니다. 공교육 뭐 정상화는커녕 공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오히려 그 저해되고 방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킬러 문항만 안 나왔지 문제의 질적 수준은 6월 모평보다 훨씬 떨어졌고 심지어 틀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시 교육 전문가한테 맡길 일이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짓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틀린 문제 반드시 체크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완하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논리적 문제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작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희생타가 되지 않도록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2번 문제부터 왜 이게 오류 문제인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23번, 21번 문제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짤막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 해설 강의를 꼭 듣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해설 강의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잘 챙겨서 듣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총평을 해야 되는데 EBS 수특하고 수완에서 거의 안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냈어도 EBS 수특에서 성산별고 하나하고 원미동 시인 그걸 냈고 나머지는 안 내버렸어요. 지금 시점이면은 EBS 수완에서 좀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조금 공부한 데서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공교육을 이렇게 방해하는 짓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온다는 사실을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여기 보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이 32번 이거 오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류 문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류 문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뭐 정답에 맞춰서 그냥 강의하고 해설하는 데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오류고 이런 것이 왜 기출문제는 안 나오는가. 그래서 6평하고 9평하고 기출문제 점수에 오차가 있는 이유는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앵무새처럼 그 따라서 하는 답에 꽤 맞추는 그런 어거지 해설 듣지 말고 제 강의의 내용을 잘 듣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오로비에 전체 해설 내용은 다 올렸지만 이제 이 강의에서는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산별곡은 가사고 생매잡아 요거는 이제 낯선 사설시조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가는 성산별곡이고 이 나는 사설시조예요. 그럼 이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2번이었잖아요. 음성 상징을 통해 인물의 역동성이다. 이제 역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말해요. 움직임. 행위나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 상주가 나오고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낸 중첩된 말이 있잖아요. 음성 상주가 나오고 인물의 행위가 나오면 이게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틀린 건 아니야. 여기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뭐 길게 해설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이제 매를 잡아가지고 꽁 사냥도 하고 이제 말을 이게 솔지를 싹싹 해가지고 활활 쏴쏴 요게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낸 거란 말이야. 활 이렇게 중복을 해서 그럼 이렇게 활활 쏴쏴 음성 상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작이란 말이야. 하여 이렇게 두 행위 활활 쏴쏴 하여 이렇게 동작을 나타냈잖아. 그리고 말뚝을 박아 꽝꽝 쌍쌍 소리를 흉내낸 거잖아. 결국 박아 요거를 인물의 행위를 위해서 음성 상징어를 쓴 건 맞아. 주섬주섬 요것도 똑같은 말 주섬주섬 챙기는 모양을 흉내냈잖아. 음성 상징어야. 그럼 주섬주섬은 낯가를 말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 이게 너슬너슬 그 모양이야. 예.
그 버들가지에다가 고기를 너슬너슬은 뭘 말하기 위한 거야? 꿰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꿰어, 낚아, 박아, 하여. 이러한 동작을 말하기 위해서 음성상징을 썼고, 그래서 음성상징을 통해서 인물의 행위를 나타냈다. 치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요거단 말이에요, 요거. 1번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요건 답이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의 논법은 이거예요. 출제자의 논법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님을 보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인데 사전적 뜻풀이는 그래요. 근데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리다, 생각하다, 이런 보편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전적인 뜻풀이를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학 전공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이 선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영탄적 표현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나왔는가를 봐야 돼요. 고전 시가에는 영탄적 표현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뭐뭐요, 뭐뭐 했구나, 뭐뭐 했도다, 오, 아, 오, 뭐뭐요, 이런 거 나오잖아. 오, 아, 오, 옵스, 뭐뭐 했도다, 뭐뭐 했구나. 영탄적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고전 시가가 뭐 니은다, 쌍시옷다, 비읍니다 이렇게 경어체나 담담한 관조적 어조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나왔다 확인해보고 어떤 인물을 생각하고 있는가, 보편적으로 꼭 뭐 애타게 님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보고 싶다 그런 것만이 그리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가번에 보면은 성산별곡에 수능에도 한번 나왔지만 책을 이제 산중에 보시옵소 책을 쌓아두고 망구 인물을 생각하잖아. 이렇게 헤아리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헤아린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고 머릿속에 그 사람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워하죠? 성현도 많거니와 호골도 많구나. 이 니을샤가 바로 감탄이고 이 감탄이 영탄이에요. 그럼 영탄을 통해서 옛날에 그 영웅들 지금 어디 있지? 야, 그 사람들 망구인물 영웅들 성현들 생각나는구나. 이 생각난다는 것이 그리움의 범주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출제자가 왜 1번이 틀렸냐 그거는 내가 알죠. 여러분들도 뭐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해가 될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출제 미스예요. 여러분들 이의 신청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가 생길 만한 것은 절대로 내서는 안 되고 낼 수도 없고 내서는 안 되는 몹쓸 짓이고 바보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선지를 왜 내놨을까요? 이런 조금이라도 오해될 만한 문제는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오류 문제다 이거죠. 이런 건 굉장히 저질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3번을 한번 보세요. 23번은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23번이 지금 어디 있어? 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박용래의 오른이야. 노인의 고도, 무엇 같고 고구마 같고 산촌에 사는 깊은 산중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고도, 굉장히 자기의 삶을 자연스럽게 수용해내는 관조적 태도를 지닌 노인의 고독을 작자가 굉장히 낯설게 새롭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이제 주체의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요. 여기 보세요. 이 월운이라는 시를 딱 보면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제 해설 강의를 잘 보세요. 여기 이제 겨울 깃들하면 운다, 슬픔, 그리고 또 여기에 홀로 잠이 깨어서 무 고구마를 깎아먹는 노인의 고독한 모습이 나오죠. 어때요? 자, 이 제시문만 딱 보고 보기 던져버리고, 이 보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보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4번 선지를 봐봐. 자,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노인이죠. 노인이. 자, 이 노인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산중에서 노인이 자기의 삶을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배고프면 무 깎아먹고 고구마 깎아먹고 어제 했듯이 오늘도 그렇게 지내는 노인의 고독도 고독 아닌 것처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죠.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의 출제의 논법은 우리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게 노인이다. 그럼 낯설게 느껴지는 것의 주체가 누구야? 낯설게 느껴지는 주체가 바로 수식을 받는 노인이죠? 그럼 노인이 자기 삶을 낯설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게 느끼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런 논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보기하고 제시문하고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기라는 것은요, 이 제시문의 보완적인 장치예요. 이 해석의 기준과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게 보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는 이 제시문을 왜곡할 수가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시문을 더 넓고 깊게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달라. 이런 기준에서 이해해달라는 해석의 기준과 해석의 조건, 해석의 바운다리를 제공해 주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이 지가 뭐라고 이 제시문을 왜곡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에서는 이 복이만 없다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틀렸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보기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죠. 왜냐? 여러분들은 이 평가원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강사나 교사들이 전부 다 여기에 맞춰서 해설을 하고 이게 틀렸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틀렸냐면요.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다. 자, 관찰을 누가 합니까? 관찰을 누가 해요? 노인을 관찰하는 게 화자죠? 작가죠? 그럼 작가가 노인은 자연스럽게 어제도 무 깎아 먹고 귀뚜라미 소리 듣고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보는 화자나 작가가 새롭고 낯설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설게 하기 표현이라는 것은 낯설게 표현하기의 주체는 누굴까요? 노인이 아닌 거예요. 낯설게 표현하기의 주체는 화자와 작가란 말이에요. 작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시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해가 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까? 해가 노릇골이 해가 지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해가 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해가 꼴깍 해가 노릇골이 해가 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이렇게 표현하는 주체가 누구야? 이렇게 표현하는 주체가 화자 아닙니까? 화자. 이 화자를 설정한 것이 작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설게 표현하는 것의 주체가 화자예요. 낯설게 표현하는 것은 노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문장에다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노인이다. 그러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지 일상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제시문에 보면은 일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어. 제시문을 왜곡해버린 이런 보기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왜곡이냐 이거죠. 이건 잘못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앞에 이 문장의 주체하고 이 관찰의 주체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의 주체를 각각 다르게 모순되게 설정을 해가지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려고 어색하게 하다 보니까 지 실수에 지 꾀에 지가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바보 같은 문제 출제자예요. 이 낯설게 표현하기의 주체는 화자란 말이에요. 화자. 오케이? 이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색하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앞에 문장의 주체하고 뒤에 문장의 주체가 서로 위배되는 그런 상상도 못할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문장이 너무 길어 이거에. 한마디로 이 사람이 수능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써주면 수험생이 널 어떻게 풀어? 그리고 여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낯설게 하고 자연스럽게가 배타적 관계로 수험생들이 인지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 참, 거짓, 상승, 하강, 밝음 이런 식으로 뭔가 배타적 관계로 선명하게 이렇게 불일치
관계, 이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것은 제시문, 보기, 선지, 이 1대1, 이 3자 관계가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아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논리적 정합성이고, 그 논리적 정합성의 틀 속에서 참 거짓을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능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문학은 상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상상하고 공감하고 이런 말을 하는 강사들은 강의를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수능 문학은 상상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입니다. 수능 문제를 이게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맞추는 논리고요. 이런 논리를 수능에서 왜 취하냐면은 다름 아닌 채점을 하기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수능 문학은 한마디로 맞았냐 틀렸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러한 채점을 위한 방편적인 문학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수능 문학은 문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문인들 있지 않습니까? 최수모라든가 황석영이라든가 이런 그 위대한 문학가들이 자기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수능 문학은 문학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읽고 해석하고 맞냐 틀리냐 이런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는 도구로서의 하나의 수단적인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능 문학에서 논리를 따지는데, 이런 수능 문학에서 무슨 상상을 하고 무슨 공감을 하고, 상상하고 공감해 보세요. 작품의 바다를 상상하고 완전히 망상에 빠져가지고 답을 못 찾아. 그러니까 수능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수능 문학의 출제 논리를 강의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상상하고 공감하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의 강의는 듣지 말고 수능 문학의 출제 논리를 익혀라. 그냥 일단 수능 문학이고 뭐고 간에 일단 문학에서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상상이야. 상상은 다 망상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여기서 이 출제 논법 지금 왜 틀렸는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참 너무나 괴로워. 그런 그 앵무새 같은 강의에 여러분들이 녹아나기 때문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틀린 문제 체크하시고 이런 문제가 왜 오류가 있는가, 정말 반선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식의 논리를 갖추고 남의 논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거를 찾으세요. 자, 21번 문제도 왜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안 내냐면요. 21번은 이제 수경낭자전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놔두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수경낭자를 천상의 간대에도 이제 부모를 섬기는 모습으로 그려냈다. 이런 말도 있고 상봉 부부가 나와. 이게 수경낭자의 시아버지죠. 백성군의 아버지란 말이야.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해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현실에는 자식 낳고 가문을 계승해야 된다. 그 상봉 부부는 아주 뼈에 사무친 인물이잖아요. 그 며느리를 오해를 하고 외간 남자하고 뭐 정을 통했다 해가지고 막 그 며느리를 자살하게 만든 원흉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상봉 부부가 수경도 천상에 갔잖아. 하늘 올라갔잖아. 아들도 올라갔잖아. 손자들도 올라갔잖아. 자손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냥 가산을 다 던져버리고 죽었단 말이야. 이게 제시문이에요. 근데 이 보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상공 부부가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했다. 이거는 굉장히 오바입니다. 오바. 이것도 제시문의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일치되고 부합이 되는 차원에서 보기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시문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전혀 안 나와요. 오히려 상공 부부는 낭자와 성군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후로 망인의 하면 세간을 다 나눠주고 백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끝. 여기서 끝난 거야. 무슨 가문의 허망함을 깨달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기는 제시문을 보완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왜곡할 수는 없어요. 제시문과 불일치된 보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기에다가 이게 너무 오바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준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가족을 이뤄 허망해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오바된 겁니다. 물론 이제 보기에 이제 기준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기에 나왔으니까 논리적 정합성에 의해서 보기에 있으니까 맞다 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제시문과의 일치 문제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제시문, 보기, 선지, 이 논리적 정합성의 관계가 제시문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보기가 있는 것이고, 보기하고 제시문하고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선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하고 보기의 이 관계가 긴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보기를 너무나 아까 박용래의 월운의 보기처럼 너무 오버해서 준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여기에 선지 3번에 곧바로 뭐 하늘에서 부르니까 가겠습니다. 다급하게 올라가는 것이지 승천을 망설인다. 요거는 사실과 틀려서 요게 답이긴 한데, 이런 문제는 어색하고 수능의 어떤 그 제시문 보기 선지의 이러한 논리적 정합성의 어떤 일치, 논리적 친밀성, 논리적 엄밀성의 엄정성에 비춰볼 때 오바되고 어색한 문제다. 이런 문제는 기출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6, 9월하고 기출문제의 그 간격, 괴리감, 이것을 알아야 문학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청 문제 하나, 뭐 이감이니 뭐니 뭐 그런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기출문제의 성적이 왜 괴리가 있는가? 이런 간격의 차이. 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입에서는 아예 수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능 문학의 교육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해설, 이게 틀렸어도 틀린 줄 모르고 정답에 끼워 맞히는 앵무새 같은 것에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설 강의를 좀 참조를 하시고, 올해 수능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틀린 부분, 논리적인 결함 이런 걸 빨리 보완하시고요. 기출문제 최근 2개년, 3개년간이라도 강의, 제대로 된 틀림의 근거, 왜 맞았는가, 이런 문제는 왜 출제하고 이 출제가 왜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수능 문학의 출제 논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해 나가면은 실제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만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